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또 수업반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이제 수업반장을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생겨주시고 있다는 게 팍팍 느껴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하세요기보다는 뭐 이쪽 주식시장이 좀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거나 뭐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 어때요? 그래요. 옛날에는 뭐 33도 막 이러면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시원해져요. 왜? 이제 36도, 7도, 8도 가니까 오히려 32, 3도면 선선해.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그죠? 요번 주에는 아주 중복도 있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삼계탕이라도 좀 드셨나요? 소비 쿠폰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삼계탕도 드시고 하는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나라에서 뭐 쓰라는데 그럴 때 좀 쓰십시오. 그죠?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몸보신 하실 수 있으면 좀 하시고, 이 더운 때 이제 중복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곧 말복이 또 옵니다. 그럼 말복 지나고 나면은, 물론 더위 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진짜 미친 듯한 더위는 좀 이제 점점 풀리기 시작할 거니까 하여튼 어찌됐건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주식 수사반장이 돼야겠죠. 요즘 매일 또 주시다 안 주시다 주시다 좀 뜸하다 막 이래요. 자주 주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해드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이 반장한테 빼먹을 거 쏙쏙쏙 빼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뭐 열심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 ENA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성 ENA가 뭐야? 옛날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주식 쪽에 좀 약간만 있던 분들은 전부 삼성 엔지니어링을 검색하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검색해보세요. 안 뜹니다. 저도 이게 아직도 입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 유명했던 회사라서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삼성 엔지니어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삼성 ENA 같은 경우에 1970년에 생긴 회사잖아요. 삼성그룹의 엔지니어링 부분이 1978년에 분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에 배 있어요 하는 말은 왜 그랬을까?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삼성 ENA로 작년에 변경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입에 뵐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는 특히나 여러분들 화공하고 비화공으로 나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화공, 비화공 이게 워낙이 유명한데 제가 이따가 이거 아주 재밌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삼성 ENA에 대해서 이건 이 회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잘 흐름을 모르면은 이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셔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들어놓으면은 삼성 ENA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 매출 비중은요, 지금은 화공하고 비화공이 뭐 53대 뭐 47 이런데 거의 지금은 5대 5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엔 이게 5대5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화공이 훨씬 높았어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이따가 좀 풀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럼 화공은 뭐냐? 화공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이런 석유, 가스, 탐사 같은 데 필요한 생산 설비들 아니면 석유, 화학 원료 이런 것들 만드는 제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공이라고 불러요. 그럼 비화공은 뭐냐? 말 그대로 비화공은 화공이 아닌 거. 그럼 뭐냐? 산업 플랜트 같은 것들 있죠. 산업 설비들. 그리고 또 수처리들. 이 환경에 필요한 플랜트들. 수처리 작업하는 거나 아니면 폐기물 소각하는 것들. 막 이렇게 굴뚝 있고. 그런 것들 다 비화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바이오 쪽에 하면 바이오에 필요한 생산 설비들 있죠.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설비들. 그런 게 다 비화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공이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화공하고 비화공이 이 회사는 한 5대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의 2분기 실적을 보면 재밌어요. 작년,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단 잘 나와요. 요번 2, 4분기 실적이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것보단 잘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보단 덜 나왔어요. 그럼 작년보다 덜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왜 덜 나왔을까? 이 비화공 있죠. 비화공. 삼성 ENA 비화공은요 거의 다 자기네 삼성 거예요. 삼성 그룹 거예요. 우린 이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캡티브 마켓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룹사 안에서 우리 그냥 서로 해먹는 거.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서로 그룹사끼리 우리 이렇게 그룹사끼리 서로 우리 손잡고 우리끼리 잘 해먹자? 이걸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잖아요. 삼성 비화공은 캡티브 마켓이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짓는 거 그리고 삼성 바이오의 공장 증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캡티브 마켓이거든요. 비화공. 근데 이게 작년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올해로 들어오면서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삼성그룹 관련된 요 비화공이 준 거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작년보다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주력은요, 이 화공이에요. 옛날부터 화공이 돈을 열심히 벌어주는 애예요. 비화공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돈을 옛날에 까먹는 애였어요. 근데 요게 묘상하게 하여튼 이게 좀 바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글로벌 경기나 유가 이런 것들에 많이 연동을 해요. 말 그대로 화공이기 때문에. 석유 시설 같은 거 뭐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거 다 화공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어때요? 저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 되고 나서 특히나.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쪽 관련돼서 신생업체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화공 쪽에 환경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그다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해외에 유명한 데서 이렇게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수주 실적 이런 것들을 항상 통계를 내거든요. 예전부터 삼성 E&A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설 쪽 수주 하면은요 거의 랭킹 탑 뭐 5 안에 들고 막 이랬었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삼성은 삼성 엔지니어링. 오케이. 삼성 E&A 알겠어. 현대 엔지니어링. 그런데 둘이 또 틀려요. 왠지 아십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쪽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삼성 엔지니어링이 주택 쪽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의 못 들어보셨죠? 맞아요. 요즘은 이제 워낙 뭐 좀 많이들 아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옛날에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일 때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얘가 건설사예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 아니 건설 이렇게 수주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뭐 랭킹 탑5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회사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왜 건설 쪽에 이렇게 수주하면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인가요? 근데 건설사라 그러는데 뭐 아파트 짓는 거 이런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진정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회사를 짓는 거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얘네는 좀 건설사로 분류도 되지만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데들하고는 비교하기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힘듭니다. 근데 예전엔 건설사하고도 단순히 비교시켜버렸거든요. 보고서 옛날에 이런 거 보면요. 얘네들이 뭐 동종 업계 대비 뭐가 낮고 뭐 이렇게 해서 저평가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도 보면은 대형 건설사들하고 비교를 많이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는 얘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코로나 때 그때 어느 정도 문제 조금씩 해결될 때 건설사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보면 주택 수요들 많은 애들이 올렸어요. 주택 수요. 제가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주택 수요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별로 안 된다 그랬죠. 그때 보시면 다른 애들은 막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코로나 직전에 빠진 거 정도보다 그 정도만 딱 회복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면서 쫙 빠졌잖아요. 보세요. 그 정도 수준 근처에서 왔다 갔다. 다른 애들은 올랐거든요. 이게 왜냐면 다른 애들은 주택 수요가 많아서 그때 그랬어요. 그때 막 집값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집값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때 강남의 아파트 뭐 한 채 뭐 예를 들어서 좀 똘똘한 거 뭐 터지기 전이 뭐 10억 막 이랬으면 뭐 20몇 억 30억 가고 이렇게 돼.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대들이. 그러니까 그때 건설사들 올랐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때 거의 못 올랐어요. 그래서 요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화공 부분이 뭐 그렇게 건설을 별로 막 이 저유가니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삼성 E&A가 어떻게 했냐면 비화공을 키웠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작년까지 보면요. 비화공이 화공보다 더 컸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실은 화공이 똘똘하게 돈 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다시 화공을 키우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매출을. 그래서 화공이 요즘 매출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익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삼성의 메커니즘을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워낙 오래 방송을 하고 막 이러면서부터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리고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알게 돼 있는 건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옛날에 그 외국 엔지니어링들하고 비교하면요. 외국 엔지니어링들은 비화공 쪽이 강한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기술 집약적? 그러면서 삼성이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비화공을 한번 얘네 주가 한번 볼게요. 얘네들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 보실래요? 이게 월봉이에요. 엄청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비화공을 키운다 그랬어요. 왜? 이게 화공으로 만든 주가였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른 외국 엔지니어링 이런 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화공만 크고 비화공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비화공을 키우겠다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화공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저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이. 그래서 막 비화공을 막 중동 막 이런 데나 뭐 할 때 뭐 다른 나라에 지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감하게 진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의 원가 계산을 잘못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마 주식 경험 많이 되신 분들은 제가 말하면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유명합니다. 역마진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완전 장사를 말아먹어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했던 분들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에 물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생생히 기억하는 게 왜냐면 제가 토요일날 아침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대는 아무도 주식 방송이라는 걸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시간대를 연 게 바로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하는데 2008년 11월 첫째 주부터 제가 그 방송을 시작했어요. 예, H방송사에서. 이제 토요일날 그 시간대에 지금 생방송들 하는 막 그게 그때는 아예 그 방송을 한다는 걸 시장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그 시간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거로 나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빠질 때도 반등을 무조건 다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라 그랬냐면 비화공 쪽으로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회사로 크겠다. 그 비화공을 그래서 계속 키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요. 투자자들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때 크게 물렸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도 내가 알기로 꽤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왜 상상을 못 했나 하면 앞에 삼성이 달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질문하는 분들 다 나같이 뭔지 압니까? 아시잖아요. 전화로 하는 방송이었잖아요. 삼성이잖아요. 앞에 삼성이 붙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오를까요? 예. 차라리 삼성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 회사 포기를 하셨을걸요? 여러분들 아마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게 모를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개인들 진짜 최고의 비운해 주식 몇 개 뽑으라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꼭 들어가요. 삼성 E&A가. 그 정도로 엄청난 회사예요, 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상담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이게 좀 올라온 것 같고 뭐 한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기술적인 반등 좀 일어나고 뭐 앞으로 뭐 한다 그러는데도 탄소 이런 거 뭐 에너지 중립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해서 ESG 쪽으로도 뭐 지금 많이 신경 써서 이제 앞으로 나간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 웬만해서는 E&A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제가 팡팡 좋은 말 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올라오기에 제가 보기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반등이야 뭐 좀 있겠죠. 또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의 E&A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뭐 이런 멘트 던지면 또 그래도 좀 올라오겠죠. 근데 그럴 게 있을까? 그래서 삼성 E&A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솔직한 답변이라고 하면서 이 종목은 상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여러분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여러분들 생활에서 쓰시는 분들 많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1989년이었죠. 1989년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워낙 뭐 잘 아시잖아요. 정수기. 한 번쯤 다 써봤잖아요.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이런 거, 그죠? 말 그대로 환경가전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업부가 환경가전사업부예요. 그래서 환경가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기타 사업은 안 봐도 돼요. 왜냐? 이 환경가전이 매출의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코에 있는 환경 가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매출하는 형태를 보면요. 렌탈 아니면 일시불도 있어요. 한 번에 사버리는 거. 근데 이것도 렌탈이 거의 90%입니다. 거의 코에 쓰시면서 일시불로 한 번에 사서 쓰시는 분 저 거의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거의 렌탈이다라는 개념이 잡혀 계시잖아요. 그죠? 이 회사 근데 은근히 자회사 있는 거 아세요? 코에 엔텍이라 그래서 수처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공업용수 이거 하는 회사. 그리고 비레스테크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면 많을 거예요. 이게 가구 만드는 회사예요. 또 힐럽이라 그래서요. 화장품 쪽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혹시 장내 회사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면 많죠.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이라고요. 장내 대행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갤러리라고 해서요. 판매 대행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자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실은 그래서 코웨이 하면은 다 정수기 뭐 이거 비대, 렌탈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근데 은근히 자회사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코웨이 하면 좀 섭섭하지 않아요? 앞에 뭐가 붙잖아요. 웅진 코웨이 이게 너무 입에 배있잖아. 마치 웅진을 빼고 얘기하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답답함. 코웨이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해요. 웅진 코웨이 그러면 괜히 아우 시원해. 다 제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코웨이 되게 저도 지금 입에 아직까지도 잘 안 붙어요. 말 그대로 웅진에서 시작한 회사잖아요. 1990년에
국내 최초로 정수기 렌탈을 시작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실 거예요. 웅진의 그 창업 측에서 정수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정수기라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잘.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물에 돈을 쓴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 그러셨어요. 그 당시 뭐 외국에서 그 생수 같은 거 이런 거 뭐 사 먹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저기 물을 사 먹는 저런 미친 아이고 막 이러셨어요. 왜냐? 저희도 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하고 나면 애들 다 수도가로 달려가요. 밖에 있는 수도가. 그리고 입 대고 수돗물 탁 트는 거. 이게 항상 코스였어요. 근데 요즘 그러는 애 하나도 없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기막힌 방법이 1990년에 이걸 렌탈한다는 거예요. 그 렌탈은 돈이 생각보다 처음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약간 조삼모사의 어떤 마케팅 방법을 이용한 건데 그분이 굉장히 이걸 머리를 잘 쓰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획기적인 걸 쓰죠. 98년부터 누가 방문하죠? 코디들이 방문을 하시죠. 가서 직접 관리해주는 그 코디 서비스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웅진 코웨이로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성공을 시키죠. 이 렌탈과 코디라는 두 가지를 합쳐서 타의 추종을 불허시켜 버립니다. 이건 마케팅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진짜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이 아주 모범 사례로 해서 마케팅 학에서도 배울 정도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젠 비대, 심지어 침대 매트릭스 요즘 광고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찍혀서 한쪽은 푹신하게 한쪽은 딱딱하게.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붙어 자야 돼? 각자 침대 쓰면 되지. 뭐 애 만들 것도 아니고. 정수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에서 1990년대 들어가서 역삼투압 방법하고 한해 여강망이라는 정수 이런 방법들 하면서요. 이제 그 다음부터 건강이라는 거, 물도 그 당시 몇 가지 문제들이 터졌거든요. 1990년대부터. 그래서 물을 안전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이게 되면서부터 웅진 이 코웨이가 굉장히 좀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건강가전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수기가 보급되면서 그다음부터 매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환경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트렌드도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젊은 친구들 같은 합리적인 소비를 많이 지향하잖아요. 이걸 목돈으로 다 사야 돼.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작은 돈으로 써봐. 그러면서 더 오래 쓰고 아니면 보증 그 기간 있잖아요. 얼마 써야 되는 그 기간 끝나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걸로 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 형태들 때문에 이 환경가전의 렌탈은 계속 성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예요.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본이 3, 4인은 기본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뭐 가정환경조사서 저희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면 칸이 있어요. 가족들 칸이. 기본이 뭐 7, 8칸 내려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3칸, 4칸 하면은 단촐한 칸이었어요. 그래서 전 지금 기억나는 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형 저 이렇게 넷이 와서 4칸만 있었거든요. 그럼 다른 애들 보면 막 칸이 이래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뭐 외로운 집안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요즘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다 하나의 가구수. 근데 여러분들 비대 보세요. 1인 가구면은 한 가구라도 1인이라도 거기에 비대 설치돼 있지, 두 집이 야 우리 니네 집에 비대 설치해놓고 화장실 니네 집 가서 쓸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가구수가 늘면 늘수록 얘네들은 렌탈은 어떻게 되겠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은 이 렌탈은 1인 가구 수가 늘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여기는 중요하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고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입에 배 있었다고 웅진이. 근데 웅진이 이젠 코웨이라고 부르죠. 왜 그래요? 웅진 코웨이였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2012년에 그 당시 웅진 그 건설 이런 회사들까지 다 아시죠? 극동건설, 웅진그룹 거 그것까지 다 막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요번에 홈플러스 사태로 그 유명한 MBK 파트너스 한테 넘어가죠. 그랬다가 1조 2천억에 이 MBK 파트너스가 가져갑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이걸 해가지고 회사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넘어갔다가 14년에 웅진이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MBK가. 그래서 그때부터 코웨이라고 올라요. 그래서 코웨이라고 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 2014년부터 이름을 띄워버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워낙 이게 입에 배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모르게 웅진 코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2013년에 넘어갔다가 2019년 우리 배웠죠? 6년이죠. 대충 요 정도 되면 뭐 5년, 6년 이때부터 뭐예요? 엑시트 한다 그랬죠? 6년에 딱 엑시트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 이 회사가 넷마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코웨이의 주인은 넷마블인 거 아시죠? 이 회사가 25% 지분을 가져가면서 넷마블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건 제 내피셜인데 어떤 분이 저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코웨이 모델 할 때 그 당시 어마어마한 BTS, 지금도 BTS가 코웨이 모델이잖아요. 근데 코웨이가 뭐 워낙 그래도 큰 회사인데 BTS가 왜 코웨이 모델, 뭐 이게 가격이 맞아서 하나? 처음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의아한 분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부분 때문에 같아요. 넷마블의 오너가 누구세요? 방준혁 의장이죠. 방준혁 의장. 그리고 BTS의 하이브가 누구예요? 방시혁 대표죠. 방시혁, 방준혁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 많이 했잖아요. 넷마블이 하이브의 그 지분만으로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사촌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넷마블을 거잖아요. 코웨이가. 그래서 코웨이 모델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코웨이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해외 쪽으로도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을 진출을 시작하면서 해외 진출을 늘렸는데요. 현재 해외 사업부가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해외 사업부 매출이 한 1조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코웨이 전체 매출의 이제 한 30% 정도를 차지해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얘네 렌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걸 계정이라 그러는데 얘네 계정이 한 900만 개 되는데요. 그 중에 해외 계정이 한 250만 개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의 70% 이상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 말레이시아. 그래서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면은 코웨이 거 쓰는 데 많습니다. 호텔 같은 데 가도.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코웨이가 굉장히 커나가고 있는 쪽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LG, 삼성, 그리고 뭐 쿠쿠 이런 데들이 가전들이 여러분 요즘 LG 정수기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써보신 분이 있나요? 전 사무실에서 한번 써보고 있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구독 서비스 하는 거 아시죠? 렌탈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틀린 개념이기도 한데 얘네가 이거를 계속 지금 밀고 나가잖아요. 왜? 코웨이의 아성을 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는 이 렌탈 이 전체적으로는 뭐 코웨이가 아성이 좀 세긴 세요. 근데 이런 쪽들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빨리빨리 치고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꾸준한 실적 개선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요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올라올 때 또 있었던 또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얘네들이 넷마블이잖아요. 넷마블로 넘어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AI나 IoT, 사물 인터넷 이쪽 관련하고 조인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또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넷마블이 주인으로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2019년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2019년에 주인이 바뀌고 나서 실은 얘네들이 보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 예, 버티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넷마블이 됐을 때 AI하고 IoT를 얘네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렌탈 가전이 이거와 같이 되면은 생활에 편리한 부분이 상당히 생깁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막 얘가 뭐 사물 인터넷으로 미리미리 뭐 렌탈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게 밖에서도 편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부분이 워낙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다가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뭐 해외 법인의 지금 성장도 있고 이런 걸로 뭐 성장 계속 이 주가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뭐 주주 하는 부분 뭐 주가에 대한 신경 쓰는 여러 가지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빠진 거에 대해서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무리한 상승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LG라든지 뭐 쿠쿠, 삼성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과연 이 정도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갈 수 있겠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보세요. 어때요? 2023년 말부터 계속 올라오는 꼴이에요.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더 치고 나간다는 게 이미 많이 반영돼 있고 새로울 게 없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얘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힘든 구간에 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계신 분 질문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이것도 질문들 들어오셨는데요. 나 센스가 있다. 아이센스. 일단 2000년 5월에 이 회사는 광운대학교에서요. 워낙 스타트업으로 발생한 회사예요. 근데 그때 이 회사가 워낙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스타트업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연구 과제를 정부에서 이제 기업한테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넘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아이템이 좋고 괜찮거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여기서 창업을 해버립니다. 이 회사가 워낙 큰 건 이거예요. 2003년이었죠. 2003년에 얘네가 국내 최초로요. 아주 소량의 혈액을 가지고 5초 만에 혈당을 측정해내는 그 기술을 개발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그 제품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케어센스라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얘네가 완전히 이쪽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미국의 파트너사가 있어요. 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요. 글로벌까지 진출을 해버립니다. 아이센스가. 그러면서부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요.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회사가 주요 사업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혈당을 측정하는 회사예요. 이 혈당 높은 거 뭡니까? 당뇨 측정하고 할 때 그 혈당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혈당 측정기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현장에서 진단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냐 그러면 현장 진단이라 그래서 POCT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사업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얘는 혈당 측정이에요. 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가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BGM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건데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CGM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혈당 측정기의 매출에 여기 거의 한 80에서 90% 이상, 90 몇 프로가 다 여기 자가 혈당에서 나와요. 그리고 연속 혈당은요, 아직 지금 한 2%, 3%, 4% 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POCT라는 거 있잖아요. 현장 진단.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응급실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뭐 요번에도 뭐 중증외상센터 뭐 이런 드라마들 보면은 응급실이나 여기서 빨리 뭐 이 사람 뭐 혈액 빨리 분석해 막 이런 거 막 대사 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검사실로 넘겨야 될 게 있지만 너무 급하게 이 사람이 무슨 뭐 혈액에 무슨 뭐 응고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여러 가지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볼 때 현장에서 빨리빨리 해야지 뭐 수술을 하든 뭘 하든 택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그 기계가 현장 진단이라는 거예요. POCT. 그래서 이건 응급실이라든지 뭐 중환자실 이런 데서 쓰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가혈당 측정기를 살짝 이 BGM 이게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이런 거 뭐 그 혈당 체크하시고 하시잖아요. 당뇨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보면요 측정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톡 한 다음에 여기 어디 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 측정 기기 그리고 스트립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측정 기기하고 스트립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혈당 측정 기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이거는 정확도가 정밀도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혈액에서 당뇨 이런 것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이걸 검사하는 건데 이게 정밀하지 않아 봐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럼 약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생명하고 직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밀도라든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이 아이센스의 이 정확도와 정밀도가요, 이게 세계적인 회사들 제품들하고 비교해서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뭐 우수하면 우수하다 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 이런 거 뽑을 때 많이 뽑으면 어때요? 저도 뭐 어디 가서 피 검사할 때 많이 뽑으면 이러잖아요. 작게 뽑으면 훨씬 덜 아프다 그러잖아요. 적은 체열량 그리고 신속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아이센스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기술력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자가혈당 측정기는 측정 기기가 있잖아요. 이 측정 기기가 있으면 이 스트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들은 측정 기기가 팔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잡아놓게 돼요. 매출에. 왜? 계속 여기 스트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혈당 측정기는 좀 그런 매력이 있긴 해요. 딱 한번 잡아버리면 계속 그 스트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매출을 뽑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측정기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안 좋은 게 있죠. 왜냐? 이 BGM이라 그러는데 자가혈당 측정기 이 BGM은요 점유율이 이미 확대가 거의 다 끝나버렸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점유율 확대가 거의 안 됩니다.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어느 게 성장이 커지고 있나 하면 CGM이에요. 얘네는 BGM은 1년에 한 1% 정도 클까 말까 이 정도예요. 근데 CGM은요 지금 1년에 10에서 20%씩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 아이센스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에 이 회사의 생명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연삭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자가혈당 측정기는 말 그대로 그 순간에 피를 딱 뽑아서 딱 재기 때문에 혈당 그 어떤 값 그 순간에 값만을 내요.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연속이에요. 계속 체크가 돼요. 그럼 계속 콕콕 찌르냐? 아니죠. 이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는 왜 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체열을 하려면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뽑아야 돼요. 이거 얼마나 아픕니까?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따끔따끔 하잖아요. 근데 이건 기계 같은 거라서 차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계속 측정을 해주는 거야. 시간마다 알아서. 그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혈당이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혈당 떨어졌어. 야, 그래서 막 사탕 드시고 막 이러잖아요. 야, 나 저혈당이야. 막 이러고 그러시잖아요. 당뇨 환자들한테 저혈당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자다가 급속 저혈당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이걸 차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혈당치가 하면은 의료진이나 보호자한테 이게 신호를 갖다 줘요. 시그널을 삑삑삑 하거나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워치를 끼고 있다. 그럼 그걸 연결해놨다. 그럼 이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 빨리 가가지고 인슐린이나 뭐 이런 거 주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점점 BGM에서 CGM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회사의 그 케어센스 에어라는 게 이 연속혈당 측정기거든요. 그 CGM. 근데 얘네가 케어센스 에어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속혈당 측정기를 얘네가 만들어냅니다. 또 중요한 거, 이게 부착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겁거나 크면 어때요? 하다못해 옷 입을 때 힘들고 외부에 자기 당뇨병 환자라는 거 티내는 것 같아서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럼 작아야겠죠. 그리고 가벼워야겠죠. 그게 바로 그걸 한 게 얘네가 케어센스 에어 2라는 신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줄였냐? 사이즈는 한 70%를 줄였고요. 무게는 그 기존의 그 케어센스 에어보다 40%를 줄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10이라는 크기야 지금. 이게 10cm라고 칠게. 그럼 얘가 3cm짜리가 된 거야. 그럼 어때요? 티가 나겠어요? 티 안 나겠죠? 근데 이게 내년부터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의 그 CGM, 연속혈당 측정기의 궁극적인 거는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2030년에 글로벌로 1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2030년에 글로벌 10%. 이 수치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요거에 대한 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아이센스의 주가의 운명은 이 연속혈당 측정기 CGM이라는 거에 달렸어요. 이게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익률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CGM 같은 경우에 케어센스 에어 2가 내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연구비 이런 게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게 나옴으로써 이제 이게 시판되기 시작하면 이건 분명히 해결될 문제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CGM이 그럼 다른 애들이 없냐? 아니, 합니다. CGM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는데요. 에보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랭킹 1위 회사고 이게 2위 회사인데요. 이 에보트하고 덱스컴이.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다 BGM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가혈당 측정기. 그러다가 다 CGM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 아이센스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이 CGM 제품은요, 벌써 유럽 시장에 진출이 돼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그 에스토니아 그리고 헝가리 이런 데요,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들 의료보험에 등재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면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요, 약값을 본인이 다 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못해요. 너무 비싸요. 약국에 가서 우리 약 찍거나 이럴 때 보면요, 본인 부담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이 보통 총 약값의 한 30% 내고 70%는요 공단에서 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10,000원 약 지었다. 그러면 총값은 30,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20,000원은 공단. 여러분은 10,000원 정도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30,000원을 다 내야 돼. 그래서 이 의료보험 등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유럽에 벌써 에스토니아라 헝가리, 영국 이런 데 등재가 됐고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국가들한테 계속 얘네 연속혈당 측정기가 의료보험으로 등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본격적인 매출은요, 내년부터 케어센스 에어 2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케어센스 에어 2. 얘가 나오면서 매출은 제가 봤을 때 눈에 보이게 늘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 국내하고 유럽만 진출했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유럽의 헝가리, 에스토니아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영국. 그죠? 그리고 국내는 당연히 진출해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중요한 데를 얘기 안 했어요. 당뇨 환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당뇨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미식축구나 이런 거 보면서 팝콘, 햄버거 쫙쫙 먹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뇨 지름길이잖아요. 그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근데 얘네가 아직 미국 진출을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럽에서 뭐 약품 인증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인증하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약품들 중에 아직도 미국에 인증 안 된 것도 있고, 뭐 미국에서 인증되는데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미국 시장에 얘네가 아직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 연속혈당 측정 이런 게 28년부터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가 완전히 회사가 환골탄퇴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사이즈가 지금 미국하고 유럽 사이즈하고 틀려요. 미국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 에어센스 2가 여기서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2030년에 글로벌 10%까지 진출 목표로 세웠다 그랬죠. 미국이 뚫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네가 2030년으로 잡은 거예요. 28년부터 팔리기 시작하면 2030년에 10%까지 가겠다는 건데, 제가 아까 에보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보트. 얘네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덱스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한 40%가 좀 넘어요. 그럼 얘네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뭐 나머지 조금, 그럼 얘네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글로벌적으로요, 얘네가 이 CGM 규모가, 이 연속혈당 측정기 이쪽 규모가 어느 정도로 보냐면 30조로 잡습니다.
30조로 잡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조. 얘네들은 아이센스가 큰 회사인가요? 작은 회사인가요? 작은 회사죠. 그럼 얘네는 여기서 아주 조금만 일부만 갖고 와도 얘네는 회사가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근데 얘네가 들어갈 군형이 없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케어센스 에어2 같은 경우에 70% 40%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미국이 이제 들어가죠. 우리나라들 여러분들 요번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이 지금 유럽 이런 데 뚫고 막 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우리나라 가장 큰 장점. 가성비 아니에요? 얘네도 가성비를 가져요. 그럼 2028년부터 가성비를 갖게 되는 그 에어센스2가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은 주가 보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기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2028년도에 미국 시장이 진출할 때부터 이제 회사가 틀려진다고 하면 얘네들은 조정 구간을 길게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잊어먹지만 않으면 오히려 점점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가 나중에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주가가 별반 없는 수준 맞죠? 왜? 아까도 제가 주봉 보여드렸지만 어때요? 지금 재미없을 거예요. 왜? 그 주가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2028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한다면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당뇨가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연소혈당 측정기는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렸고 가성비를 갖는 부분 이런 걸 본다면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보면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해봤자 뭐 얼마나 재미를 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참아야 될 때가 아닐까. 그리고 좀 인내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또 열심히 수업 한 장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 받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럴수록 전 이렇게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메일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 이겨냈으니까 이제 말복 다가옵니다. 말복까지 또 열심히 이겨내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